네, 그러면은 좋은 질문들 정말 많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앞에서부터 한번 이제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현민님께서 1번 지식, 지혜, 직관의 경계의 키팩터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근데 먼저 저희 지금 네. 20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지금, 네. 네. 대- 15분? 네. 혹시 여기 제 페이스북 친구분 있으면은 저희 창에다가 페이스북 아, 친구라고 저기 이실 직고 좀 해주실래요? 왜냐면 질문에서 약간 그런 의심이 되는 분이 몇 분 아, 있어가지고 네.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있으신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인증해주세요. 네, 있으시면 인정해 주세요. 네.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단은 경계라는 개념이 일단은 이게 단순계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경계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무언가의 구획을 나눠서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 얼굴도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음. 있습니다. 구획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집트나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문명이 생기면서 그 서로 간의 토지를 나눴을 때 구획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서양 문화에서 구획을 나눠서 서로의 소유권을 구분하고 그 구분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과학에서는 미분이나 서양 과학이 분리를 하는 개념으로 가고 다 그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경계라는 개념이 동양에서도 쓰고 서양에서도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계는 서양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부분보다는 겹쳐 있는 구조라는 것이 복잡계에서는 더 맞아요. 그래서 지식의 단계가 있고 지혜의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단계는 이렇게 딱 경계 지어져서 이거 그냥 경계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없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복잡계에서의 더 경계는 맞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으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고파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너무 좋죠. 당연히 행복하고.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지식도 장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식의 단계에서 하다 보면 이게 뭐 해봤자 쓸데도 없는 것 같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주제인 굿 퀘스천인 질문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단계로 확장이 되거나 다음 레벨로 올라가거나 하는 게 발생하는데 지식에서 지혜로 가는 거는 그런 레벨의 변화, 범위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경계라는 부분은 경계 부분보다는 이게 가득 찼다라는 개념이 지식에서는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지혜로 가는 데는 지혜에서 직관으로 가는 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그려놨듯이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직관은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두 개를 밟고 뛰어 올라가는 네. 이 개념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올라가기 위한 이 땅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게 처음에는 이 정도 쌓여있다가 이렇게 계속 쌓여져서 이게 힘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좋은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하거나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경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한데 하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식과 지혜의 단계는 지혜에서 직관으로 단계는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답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앞으로 확장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겹쳐 있는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부작용은 뭐냐면 과거의 것을 계속적으로 새롭거나 달라진 것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요. 지식은 기본적인 바탕이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혹은 스스로가 쌓아온 과거의 지식이 과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과거에 기반하는 것이 반복될 때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이게 사용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는. 네. 우리가 지금 많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에 꼰대라고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혜의 단점은 없는가? 있습니다. 지혜의 단점은요. 남들하고 잘 대화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인간의 범위가 처음에 이해의 범위나 존재의 범위가 이만했다가 이만해지면 이만했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었다고 하면 이만해졌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한 3,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많이 지적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걸 고독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외로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지적 성취를 하시게 되면 점점 사람들하고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게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고독은 외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외롭지는 않으면서 고독만 해 이거는 없어요. 그런 이제 또 단점도 같이 생기는 거죠. 이사님 고독하세요? 저는 고독을 즐기고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무조건 6시간 이상을 만들어요. 최소한 6시간.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회사에서도 네네, 아니라 집에서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혼자서 카페에 있을 때나 주로 걸을 때가 제일 많은데 그렇죠. 그런 시간을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감정, 느낌, 기분의 확장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김현민님 좋은 질문이셔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칭찬하는. 김현민님 패친 맞으시대요. 맞죠? 네. 네, 좀 의심이 들었어요. 네. 이게 패친 3분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누구세요? 김현민님, 에디트님, 네. 컨실리어스님. 네. 여기 좀 약간 냄새가 났어요. 시고 그래서 감정이 이게 정말 저는 3번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감정 안에 느낌과 기분이 저는 좀 이렇게 안에 구성 요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안에 느낌도 있고 기분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상태인데 느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강의실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하고는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느낌이 그럴 때 느낌이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개념에는 과거를 베이스로 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기분은 그냥 지금 술 먹고 좋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있는 이 현재값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개념을 보면서 미분과 적분이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느낌은 약간 적분에 가깝고 기분은 약간 미분에 가까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반영되는 나한테 감정적으로. 지금 마이크 바로 잡았나요? 마이크 설정을 다시 잡고 계시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마이크를 바꾸는 거가 도움이 되나요? 위치를? 조금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마이크 위치를 좀 더 올려볼게요. 네. 지금 마이크 위치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들리시는 건 어떠신가요? 뭔가를 막 하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SJ님 어떠세요? 좋습니까? SJ님 괜찮으세요? 네, 다 괜찮다 하시네요. 네, 그러면 감정 3번부터 해도 다시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3번부터 다시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몇 할까요? 번부터 할까요? 답을. 네. 김현민 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김현민 님이 정해 주시겠어요? 몇 번 답부터 다시 드릴까요? 저희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민 님의. 큐 사인 기다리는 거죠? 네, 지금 네. 이게 질문이 번호를 혹시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번호를 붙여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3번부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 개념이 정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안에 느낌과 기분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보면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과거에서 어떤 저랑 비슷한 사람한테 한번 맞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새 강의실에 갔는데 저 같은 인상을 가진 인간이 서 있다. 그럼 이제 꺼림직하잖아요. 네. 꺼림직한 느낌이 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그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상과 나의 그 대상 간의 개념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큰 것 같고요. 기분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술 먹고 그냥 즐거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된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어도 그 게임에 몰입하면서 그냥 즐거운 느낌은 드실 수 있잖아요. 기분.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미분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개념을 이제 그 볼 때 투자를 할 때거나 아니면 생활할 때거나 이게 적분적인 개념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인지 미분적인 개념이 많이 작용하는지로 나눠서 개념을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네. 아마도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질문해 주시지 투자를 않았나? 위한 우선순위에는 기분은 굉장히 쓰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느낌은 이게 느낌이라는 단어가 바로 투자에서 센티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티멘트는 시장에서 센티멘트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개념이나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익히셔가지고 투자의 시장에서 센티멘트, 느낌이라는 거를 이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를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걸려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투자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기분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이 아니라 4월 달에 비트코인을 6만 달러에 사는 거는 그거는 이게 연속성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짧게 먹는 욕심이 큰 행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지금 메타버스 주식 사는 건 약간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네. 한 달에 200~300%씩 나는 요즘 그 새로 등장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NFT랑 연결돼 있는 네. 그거를 지금 사는 행위는 약간 그 굉장히 공격성이 큰 투기에 가까운 거 같은데 그거는 기분이에요. 그런 행위는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분 내키는 데라고 우리가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를 잘 보면 개념과 어울리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는 안 하지는 마시고 그 대신 조금만 하세요. 잘못됐을 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만큼만. 그게 이제 바로 기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느낌은 투자나 혹은 뭐 다른 데거나 아니면 이성을 사귈 때나 어떠한 그 상황에 맞는 적정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나는 느낌이 있는데 상대는 나에 대한 느낌이 없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대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일치시켜야 되고 금융시장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쓰는 방법을 더 일치시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또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김현민님께서 하신 질문은 조금 이렇게 해주신 분마다 좀 모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답변 다 드릴 테니까 순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복잡계에서는 생존이 전제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버티는 힘,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생존에 관한 결정적 순간이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좀 여러 번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저기 매니저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도전을 되게 잘하고 못하고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남자지만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우리 물질의 호르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게 같은 남자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같은 여성이지만 그 호르몬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높아요. 그게 높은 사람이 네 번째 손가락이 되게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서 새로운 도전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 순간을 일단 여러 번 만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가장 직접 경험은 일단 그냥 금융 안에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에 이제 그 입사해서 아까 국제부란 단어 되게 오래된 단어 썼는데 international business 그거 들어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는데 채권 쪽에서 제가 6개월 동안 거래를 하나도 못 했었어요. 그게 이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 자금이 엄청나게 큰데 한 300명이 다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연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스카이 지금은 뭐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이제 다 네트워크로 그룹핑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와서 안 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안 껴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6개월 동안 거래를 하나도 못하는 순간에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혼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연도로는 말씀드리면 그 당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2001년이었습니다. 그 채권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그때는 엑셀 이런 거 데이터 하나도 없었거든요. 장 끝나고 나면 그 협회에서 그 팩스로 그 당일 거래 종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엑셀에다 다 옮겨가지고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서 단기물 이동평균선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단기물이라는 거는 거래 가격 움직임 폭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 한 호가를 더 싸게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체결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을 보고 그 차트 바로 아래 하나 더해서 제가 호가를 내면서 이제 거래를 해서 제가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 단기물 전체 거래에서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번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방법이 열심히 해보고 먼저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는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게 저는 업계 23, 4년 있었는데 뭐 되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를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김현민님께 질문해 주신 거는 한국의 정서와 환경에 대해 외국인에게 백제와 신라로 설명하신 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보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 기억상에도 네. 페이스북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도 이 비유 뭔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거 얘기한 적은 없는 건데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우리 매니저님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3%랑 지금 20회짜리 강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그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 근데 산악 구조가 되게 특이해서 좁지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고 유현진 교수님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그 이집트 그쪽은 강이 크게 남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기후대가 되게 다르고 중국은 양쯔강 이런 황하강이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후대가 같다. 그래서 이쪽은 중국이나 이쪽 동양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다 같은 문제가 되고 서양에서는 각각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의 축소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백산맥에 있는 영산강족하고 이쪽 옛날 신라의 낙동강족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고구려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나라가 있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시니까 서울 저희가 있는 이 서울은 한강이잖아요. 이 세 개의 강이 홍수가 날 때나 자연환경의 위험과 그 기회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지역은 난리 났는데 네. 전라도랑 서울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나 공통 위기감이 달라서 삼국 구조가 자연의 형태랑 제일 어울리고요. 그리고 백제를 또 질문하셨으니까 백제는 이게 그 중국과 배로 왕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본하고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 둘 다 가능한 구조고 신라는 일본하고만 왕래하기가 편하고 위쪽인 그 한강 쪽은 굳이 땅이 있는데 배로 안 가고 그냥 육로로 다녔기 때문에 백제의 특성은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한 교육 수단인 배로 중국과 일본을 다 갈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되게 꼽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연의 환경에 의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DNA에 다 새겨져 있고 그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세력 구조가 다 나뉘는 부분을 이해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역 감정 없애라 해도 지금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그게 계속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유소님께서 네.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때 가능성 높은 예측을 하려면 어떤 관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오가 아니라 유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의료의 관점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는 것과 유전학적으로 보는 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의 주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사실 유전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3%에서 몇 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 변이가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걔네가 우리보다 뭐 1000번 진화하는데 우리가 한 번 조금 진화하는 것보다 더 금방 되는 구조이고 네.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진화나 변화나 어울림의 주체는 인간이 걔네들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한테 어울리는 게 주체인 거죠. 네. 지금 주체를 인간이 주체란 개념으로 의료나 정책이나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쇄도 했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건 다 이게 인간의 주체적인 개념인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쟤네라고 받아들이면 쟤네가 우리한테 빨리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게 북유럽이 그래서 이 봉쇄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약간의 그 실수는 있었던 게 연령층이 높은 분은 좀 따르게 했었으면 저는 북유럽이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 뻔했는데 방역을 안 하는 것과 그 노인층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다 열어버렸던 게 이게 이제 좀 약간의 더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이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걔네들이 스파이크의 개수가 늘면서 더 빨리 우리한테 달라붙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바이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속도와 치명률은 이제 역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비드라는 방식이 우리한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이번에 크게는 3번째로 만들고 있는 게 오미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C는 중국에서 싫어할까봐 빼고 알파벳을 뺐잖아요. 근데 이제 빼지 않은 애들도 있단 말이죠. 걔네들이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 오미크론 이 친구들이 지금 슬슬 JP모건에서도 최근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낮아져서 안녕해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유전학적으로 공부하시면 예측을 더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유전학적 개념이 맞다라면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이 피크일 수 있어요. 네, 지금이 피크. 물론 이제 이게 문제 전부가 다는 아니기 때문이긴 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크의 확률도 있는 거죠.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해했습니다. 네. 그다음 에디트님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 어떤 공부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복잡게 세상에서 사는 건 느껴지는데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보다는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건 아무 얘기 안 해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엉덩이로도 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좀 사례를 이성으로 드는데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땡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학생분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강의실에 갔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보고 있는 책이 보니까 뭔가 모르는 책이거나 혹은 자기가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잘 약간 이런 책이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책 공부해가지고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이제 가까이 얘기할 대화도 많아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혹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거에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서 알고 와서 네, 얘기를 네.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부 엄청 잘 됩니다. 그렇죠. 엄청 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 두 번째 관심 있었던 게 제일 관심 있는 거로 바뀌면 네. 또 이제 그걸 하시면 되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요즘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 코인과 주식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이제 많이 코인 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코인으로 지금 자기 포지션은 80% 넘겨놓고 주식이 20인데 코인 공부를 해야지 주식 공부하고 있으면 만약에 둘 다 내가 좀 아직은 더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코인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코인 공부를 하다가 NFT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NFT의 구조를 보니까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산 시스템에서 공부하시면 이게 IT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산 연결 체계가 분산 구조냐 집중 구조냐에 따라서 발전 구조가 나오고요. 이 발전 구조를 연결하면 정치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와 중앙 집중화가 아닌 데가 나오고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과거에 왜 도시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시 계획은 기본적으로 다 중앙 집중입니다. 그럼 도시 계획으로서 우리가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전으로 넘어가면 군대가 이동한 지역이 그걸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시장이라는 게 도시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군수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 세계의 지금 큰 시장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막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는 구조를 관심을 가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으신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뭐부터 해야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아마 에디티님 답변 딱 좋은 답변 얻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주환님께서 네. 질문해 주신 거, 알파고, 사실 알파고가 학습하는 그 딥러닝 방식이 네. 어떤 프로그래밍의 원리나 어떤 원칙 그런 거를 이제 주입해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그 기본 데이터를 넣어서 이걸 반복 학습으로 쌓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인간 사고의 발전과 확장에도 이러한 딥러닝 방식이 주는 시사점이 있을지.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러닝 자체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러닝 한 다음에 그것을 한 10번 이걸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죠. 한자로 학습. 네. 네, 배울 학자랑 익힐 습자입니다. 학은 머리로 하는 거고요. 습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머리로 배우고 알겠는데 그 다음날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몸에 익혀지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학을 학습화해야 네. 그래야 우리의 진짜 지식으로 네.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딥러닝에는 굉장히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개념, 이 반복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죠. 인간의 뇌한테 새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습에 대한 습자, 익힐 습자라는 그 개념이 네. 딥러닝 구조와 인간의 학습 방식에도 저는 이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적인 부분을 세운 다음에 네. 습으로 계속 하면서 반복으로. 이제 학을 또 그렇죠. 보완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배우거나 춤을 배우시거나 운동을 네, 배우시면 이게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강주환님께서 질문 덕분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센티멘트에 대한 부분일 건데, 센티멘트의 민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문사철이라는 어떤 인문학적 소양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 센티멘트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사철이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문학, 사회, 철학. 네. 네. 저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과학이랑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익혀서 그게 이제 메인 사회가 됐으니까 쓰지만, 이제 저건 정말로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중요성에 대해.
그 센티멘트의 민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거를.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저의 속도로 이렇게 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속도로. 근데 책은 제 책도 여기 있네요. 책은 여러분들이 보다가 여러분의 속도로 멈추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접어놨다가 다시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속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은 지식과 여러분의 상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저는 책을 읽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좋은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강의들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속도가 아니라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의 속도로 접하게 되는 그렇네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두 부분은 굉장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책을 읽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 책을 말씀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접했냐면 20대 후반에 이제 업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당연히 투자 관련된 책들을 뭐 저희가 썼던 여기 있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책을 한 300~400권 읽다 보면 사실 다 비슷해요. 뭐 저같이 이상한 책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너무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불편하시다는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스럽고 혹시 다음에 쓸 때는 더 잘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400권 읽게 되면 그냥 그 소리가 많지 이제 학도 했지만 습도 많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투자 말고 경제에 대한 책을 읽으면 더 이제 좋겠죠. 네. 그럼 이게 유사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읽혀요. 투자 책을 400권 읽으셨으면 경제 책을 400권 읽는데 속도는 절반 이하로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한 400권을 읽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또 학습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사에 대해서 읽게 되면 경제사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한 겹치는 부분을 합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럼 경제사도 비슷해지면 그 다음 역사. 이게 지금 제가 간 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를 가게해서 가면 역사를 가게 되면 역사는 사회학하고 굉장히 많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학, 그다음 정치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분야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했던 거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모든 것들의 기본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사회학도 말씀드렸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계랑 복잡계라는 제 얘기에 다 복잡계 베이스 물리학은 제가 이제 양자 물리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동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양자 물리학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 그다음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파동이라는 게 복잡계 구조의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과학의 원리고요. 단순계는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이쪽은 측정하고 계량하고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단순계 사이클 경제의 밑단에는 뉴턴 물리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이 끝이냐? 그 전에 데카르트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데카르트의 사상은 이제 거기에 철학 부분이잖아요. 그 밑단에 이제 데카르트 사상 이전까지의 서양 철학이 만들었던 것들의 기본 하에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지금의 현재 학문을 보는 것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나 투자랑 보는 것만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리주의냐, 경험을 위주로 한 서양 철학의 학파냐, 이렇게 서양 철학은 크게 두 파로 나누거든요. 경험을 위주로 한 파와 이제 이성을 위주로 한 파가 나와서 이성 위주로 한 파가 이제 메인 학파가 돼서 이제 뉴턴까지 데카르트를 넘어서 그렇게 온 건데 그 나머지들도 있어요. 그 나머지들이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복잡계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지금의 변화를 보는 사람과 이 변화를 모르면서 이것만 보는 사람은 되게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센티멘트의 민감성을 증대시킬 때 책이 더 나은 이유는 나의 속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속도가 왜 중요한 거예요? 속도는 사실 뭐 모든 것에 중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속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 뭐 여러분 스마트폰의 속도를 훨씬 좋은 핸드폰이신데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왜 중요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속도는 여러분한테 독이 됩니다.
근데 아. 이런 컨텐츠에는 여러분의 속도보다 아마 빠른 속도.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 20분의 속도가 다 다르실 건데 저는 지금 하나로밖에 추정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오늘 질문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게 딴 유튜브 가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오늘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 나가서 이렇게는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뭐야 저 인간이. 조회수 떨어지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맞추는 건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20분이 다 다르실 텐데 책을 읽을 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도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네요. 네. 모든 문제의 원인에 많은 문제의 원인에서 또 속도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럼 강주환님 답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지훈님 투자 변수를 현명하게 판단하면 끊임없이 식견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해 앞두고 많이 자극됩니다. 이사님께서는 내년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다는 분야나 화두가 있으신가요? 내년은 네. 뭐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순간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연결되는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 늘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내년보다는 이제 오늘이랑 내일을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내년은 그 좀 제가 지금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내년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이 좀 어렵습니다. 금융 쪽에 일하는 환경이나 조직의 분위기나 네. 고객과의 관계나 네. 또 뭐 이제 가끔 이제 또 제가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불러시키면 나가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네. 그 환경에서 제가 지금 제일 그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저랑 되게 생각 구조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이해의 범위가 다른 분들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화두고요. 네. 그 소통을 어떻게 시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네. 많이 좀 그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네. 오늘도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다크 데이터라는 책을 제가 보고 이제 오늘 올려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뭔가 우리가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는데 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니까 가로등 있는데 가서 찾고 있다. 거기가 잃어버린 데가 아닌데도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밝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들이 다 어두워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게 손전등을 찾으러 가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일 거잖아요. 비유가 완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나 새롭게 많이 2, 3년 동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가로등 아래서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손전등을 쥐어드릴까? 그렇네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둡고 이럴수록 네. 우리 손전등 네. 하나씩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아까 답변 중에 대해서 강주현님께서 맞습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내가 사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의견을 시청하듯 무익한 그렇죠. 저수용. 그렇죠. 네. 역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컨실리언서님께서 이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으신데요? 그런가요? 네. 컨실리언서? 네. 네, 이사님 뵌 덕분에 복잡해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이후 이게 책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어요. 네. 복잡계, 하이젠베르크, 먼거, 네. 모부신, 치알디니, 최재천 교수님, 이기철 유전자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음. 방향성이 맞는가? 제가 좀 전에 우리 매니저님한테 모부신 책을 추천드렸어요. 아까 전에 네네, 어떤 책을 맞아요. 읽으면 좋겠냐고 해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네. 이분도 크레딧 스위스 다니셨던 분이세요. 같은 데 아니고 뉴욕에 계셨는데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잘 좋게 인정받는 분이 사실은 내부에서는 또 다를 수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양쪽에서 되게 안에 있는 분들한테도 되게 인정받으셨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시고요. 일단 그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핵심인 분이고 먼거는 어느 먼거를 얘기하시는 찰리 먼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찰리 먼거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나 철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에 적용하는 분이시고 사실은 뭐 워런 버핏의 스승님이죠, 옆에서. 이분이 다 공부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모부시는 제가 정말 여기서 업계 투자서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모브신을 추천하실 것 그 같아요. 정도이시군요. CRD님은 제가 익숙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네. 최천 교수님은 뭐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써주시지만 최천 교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는 책들이 저는 되게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대충 추천하는 책이 말고 강하게 추천하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천사를 쓴 책. 네. 이렇게 약간 짧은 거 말고 아예 한 두세 페이지 되는 추천사 이렇게 쓰신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책들은 되게 좋은 책 많습니다. 뭐 이기적 유전자 당연히 좋은 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존재를 아신 분한테 그러니까 존재를 아셨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고도의 제대로 된 책들을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책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뒤에를 안 적어 놓으셨으면 제가 이 책들을 얘기 못 해드렸을 만큼 좋은 책들을 잘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 너무 좋은 방향 가고 계시고. 잘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 바다에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 변동성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보는 관점도 바뀌었는데, IMF 이후에 서브프라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 있었고, 그 다음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방향일까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방향. 지금 네네. 그 IMF보다는 이제 서브프라임 때,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유동성의 핵심은 미국이고,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올렸었고요. 유동성의 레벨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또 극단적으로 늘렸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테이퍼링을 이제 익숙하게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아 그래 뭐 이만큼 사준다고 했다가 이만큼 사주는 거지만 줄이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줄이는 것 아니다라는 강조를 하시고 네. 저를 포함한 조심스러운 분들은 주식시장은 미분값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네거티브 영향을 받는다. 플러스 값이라는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이 가속도가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한 값이 떨어지면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영향이 될 거다.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그 값도 이제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네네. 거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장단점이 다 있다고요. 네. 이 극단적인 유동성 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고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핵심 네거티브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트랜지토리라는 이상한 단어를 오랫동안 쓰다가 이제는 그만 안 쓰겠다고 발뺀 거예요. 제 친구분들은 이제 제가 그 엄청난 파월의 능력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운전사들이 좋은 운전사들이 앉아 있지만 이 정책을 바꾸는 게 너무 올리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올린 거를 꼭 속도를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플러스 값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여기서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저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K자 우리나라 K자 이거 말고 이 K자라는 단어가 이제 경제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굉장히 새롭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제 뉴욕의 아이비들이 만든 말이죠. 뉴 이코노미와 올드 이코노미가 따로따로 간다라는 걸 이게 이제 저 2000년에 파란색 진하게 돼 있는 K자의 형태였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2000년의 말 쪽에 갔을 때는 이제 올드 이코노미를 더 올리고 뉴 이코노미를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정부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져서 예상한 것보다 저걸 이제 하지를 못하고 2021년으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뉴랑 올드나 둘 다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는 월스트리트 이 금융권
아니라 금융권이 아예 손도 안 닿는 굉장히 힘든 분들, 이분들이 정책의 핵심이 돼서 이분들의 상황을 개선드리기 위해서 돈을 직접 그분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메인스트리트에 대한 지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연한 녹색,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에 연한색 녹색이 정부가 의도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뭐 그냥 뭐 많이 올랐잖아요. 2020년도 그냥 옆으로 가도 되고 이제 그 메인스트리트 사람들의 상황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올해를 보시면 2020 올해 맞죠? 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 때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상황이 예상하고 다르니까 금리가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리 빠진 거에 유동성 효과가 이 월스트리트를 더 올리는 쪽으로 해서 실제는 저렇게 파란색 진한 것처럼 금융시장 올라가고 네. 경제 상황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해결되지 않고 살짝은 도와줬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다 받으셨으니까. 네네. 그 상황이 된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네. 이거 2022년도의 모습은 이제 정부는 이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고 아까 설명드린 네네. 대로 이 역H자라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저기 직원들한테 이 차트를 가지고 저 내년을 설명을 했는데 네. 내년은 이제부터 정책이 바뀌면 유동성이 그러니까 금리만 안 오르면 유동성이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돈 자체를 빼면 너무나 많은 돈에서 돈을 빼면 채권 시장은 머물러 있으면서 주식 시장에 있는 부분에 돈만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에 대해 반응하면서 줄면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렇게 되면 뉴 이코노미는 굉장히 향후 오랜 기간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뉴 이코노미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그리고 사실 정부는 크게 그게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21년도 자체도 월스트리트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정부는.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나 메인스트리트를 올려야 돼요. 상황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인프라 법안도 통과됐고 그 부분이 돌아가는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이 두 값을 합치면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값을 합친 값이 마이너스면 전체 시장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를 가면서도 정부는 이 전체 메인스트리트의 경제를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그 나스닥 시장을 숏을 치고 다우를 롱을 하면 네네. 그러면 내년에 이 생각이 맞으면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랑 그제 시장을 보면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빠지거나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네네. 그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렇게 못 오르던 화학, 철강 많이 빠지던 철강주가 최근에 2, 3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연결지어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로 또 준비까지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동안 한번 올라온 질문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네, 질문을 여기까지 해주신 게 다였던 것 같고. 첫 번째 연설하셨던 홍신님 또 모부심 강력 추천하셨대요. 뭐 다 알아보죠. 네, 그러니까 꼭 읽어봐야겠네요, 모부심 책은. 네, 그러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더 질문 있지 않았어요? 질문이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여기 끝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네네, 마지막에 딱. 그래서 저는 아시고 하신 줄 알았어요. 몰라. 그러셨군요. 모르고 있어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추가 질문 더 해주셔도 됩니다. 네. 뭐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네.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네, 그게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죠. 네.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좀 잠깐 멘트를 드리면 제가 여러 시장을 겹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환율 시장을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어요. 오늘. 근데 오늘 실제로 보시면 오늘 환율이 원화가 약해졌어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살 때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원화가 약해졌어요, 반대로. 이거는 뭔가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뭔가 인위적인 흐름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순매수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 며칠째 하기 전에 환율이 먼저 원화가 먼저 강해졌어요. 그날은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가 다 달러 대비 약해지고 있는데 원화만 강해졌어요. 네. 그때는 뭔가 여기에 인위적인 뭔가의 흐름이 들어가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놀기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파생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홍콩 시장이 많이 커지다가 지금 홍콩이 여러 이유 때문에 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긴장으로 그러한 포지션들이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통적으로 한국의 파생 시장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특정한 포지션을 자기네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되게 좋아요. 그게 변동성 전략이나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시장 자체에 아예 변동성을 타겟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펀드들의 자금이 커져 있거든요. 네. 걔네들은 방향성 중요하지 않아요. 위로 아래로 흔들러 가지고 대려 사람들이 애매해서 못 움직일 때 자기네들이 움직이면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전략을 쓰는 애들도 한국에서는 많이 움직이는데 네. 그런 자금들이 환율에서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설명이 만약에 그런 사례와 비슷하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러면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오늘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럼 내일은 외국인의 매매가 지금 계속 사던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다른 시장을 같이 이해하거나 수급적인 부분의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 상품이나 다른 구조의 상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더 많이 하면 조합해가지고는 안 보이던 거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있기 전에 또 잠깐 해주시는 것도 네. 되게 뭐요? 새로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오셨어요? 네, 제가 있었는데 체크를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질색, 이게 르네상스 오브 코리아? 네. 뭐 르네상스 파이팅! 테크놀로지인가? 파이팅! 네. 물질 세계 한계로 지금의 이 세상을 한 곳에 담을 수 없다면 또 하나의 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비물질 세계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의 메타버스 세계처럼 생각보다 이동이 가파른 것을 요즘 느끼는데요. 가령 코로나 이전은 100년 후 가능하다 했다면 지금은 제가 4년 후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물질 세계 한계로 지금 물질 세계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 한계를 그냥 우리가 피부에서 느끼는 부분이라서 설명이 우리는 서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계는 또 하나의 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그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쪽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제 그 환경이 이제 그 물이나 얼음이나 뭔가 이제 이동 가능했을 때 움직여서 유럽 쪽으로 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간 애들은 기존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는 걔네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섹스도 해서 지금 현재 유럽 애들 턱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눈 막 회색 막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시아, 그다음에 저쪽으로 더 멀리 가서 인디언, 이쪽 뭐 남미 가서 이제 그쪽 이렇게 쭉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결국 그냥 공간에 대한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서. 그리고 공간에 대한 확장으로 와서 시스템에 대한 확장은 각 지역에서 동양 문화권을 만들고 서양 문화권을 만들고 그때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알게 되고 나서는 서로 간에 발전을 하다가 이제 서양 애들이 힘이 세져가지고는 다 이쪽으로 와서 지네 시스템을 다 심은 거잖아요. 그게 지난 400년 동안 지금 아이디대로 르네상스에 일어난 힘을 가지고 이제 활용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생한 것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1970년에서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간 게 이제 시스템이 확산된 부분이고 그 사이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실질적인 전 세계의 제국을 만든 거는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만든 거는 그 전에 이제 다른 예도 있지만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거는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제국. 뭐 로마도 있었고 원나라도 있었고 하지만 진짜로 다 효율적으로 다룬 것은 그래서 영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유럽 애들 위주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항로 개척이라고 많이 이제 바꿔서 쓰는데 그때 밖으로 나갈 때 다 이제 그 식민지를 만들면서 확장되면서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다 해놨으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놈들이 이제 대장이 2차 대전 끝나고 나도 됐는데
땅 따먹기 할 때가 지금 저기 질문해 주신 대로 없으니까 미국 애들은 뭘 했냐면 아예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독립을 시키면서 물질적으로는 독립을 시켜서 영국이랑 그 유럽에서 했던 행태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네. 이건 물질적으로 자유를 준 거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겠죠. 시스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미국의 사회 운영 방식, 금융 방식을 심으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미 땅 따먹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가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현재까지 5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갈대가 없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서 두 개로 이제 축이 바뀌어서 중국 축, 미국 축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싸움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다 됐다라는 거에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가느냐 사이에서 이제 우주라는 게임이 이제 소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주로 가는 거는 이제 사실 공간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실험하러 가고 그리고 연구 목적이면 로봇을 보내지 왜 이제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왜 사람을 굳이 보냅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우주선과 로봇이 연결된 부분으로 갈 거고 나머지는 이제 메타버스로 갈 건데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그 개념이 끊임없이 가는 확장 중에 나오는 하나라는 것이고 이 사이에서도 재밌는 거 하나는 제가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심리도 마음을 통한 확장이었고요. 종교도 사후세계라는 시간적인 확장.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만이 아니라 마음, 시간, 인간은 모든 개념의 확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고요. 메타버스가 정말 익숙해진다면 또 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지금은 제가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거는 굉장히 방향성이고요.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바로 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한 7년 동안 묻혀있던 기간도 있고 또 한 50% 박살나는 기간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메타버스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층적으로 이게 없는 분들이 먼저 메타버스의 활용도를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없던 사람들이 기회를 더 많이 찾으러 간 것처럼 네. 지금 안타깝게 젊은 분들이 더 이게 IT에 익숙해서라는 그러한 미사여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층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먼저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해와 계층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게 메타버스 쪽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다양한 이유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 현상은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또 메타버스 보는 눈이 네.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에 대한 예상? 할 수 있을지 혹은 해야 되는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네. 예상보다는 저는 네. 그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루하루 내일 일어날 네. 일이 뭘지를 예상은 못하지만 내일이 됐을 때 내일 일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두 번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일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에너지를 쓸 때 쏘는 것보다 내일이 돼서 그래서 내일이 발생한 일들을 남들은 안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있자 정확하게. 어제보다는 얼마큼 변했는지 보고 네, 차라리. 네. 네. 네, 르네상스님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시는 동안 네. 질문이 또 왔어요. 강주환님께서 강의 중 말씀해 주신 2명의 선수, 미국과 중국, 그리고 1명의 심판. 이 패권 전쟁의 진행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셨어요. 이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예측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수록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지금 일단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 전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서 정말로 서양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고 미국이 피크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미국은 이제 피크를 하는 건 아니까 미국은 이제 옆으로 계속 그 위치를 계속 옆으로 가고 싶지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부채 증가로 계속 그렇게 보이게 한 것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오케이 피크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을 이기는 것도 다른 게임이잖아요. 아, 네. 근데 중국이라는 그 문명의 방식이 문화의 방식이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그 보고 계시지만 뭐 티벳 뭐 자기네 안에서도 지금 막 연변 우리나라하고도 역사 문제 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쟁들이 계속 많은 상태인데 네. 이 범위가 계속적으로 커져가지고는 서양까지도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다양성을 과연 중국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요. 예, 이게 사실은 유목민이 더 유리하거든요. 농경민보다는. 아. 얘들은 막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다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이러니까 그게 만들어 놓고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일단 만드는 때까지는 더 유목과 서양의 문명 방식이 더 유리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양 쪽은 이제 계속 이게 확장돼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300년 이상은 그냥 걸릴 것 같아요. 300년 이상. 네네.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결론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게 제 예상입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근데 여기 두 명의 선수 있으면서 네. 심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최근에 또 러시아라는 선수 등장했다가 그렇죠. 네. 또 나중에는 아프리카라는 선수 혹은 인도라는 선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프리카는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신데요. 그런가요? 그 일단 러시아는 되게 그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 슬라브족이란 말이에요. 네. 슬라브족은 이제 그 동유럽에서 태생했다가 점점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러시아의 그 황무지, 네. 시베리아 여기까지 이제 다 이제 영역을 확장한 민족인데 사실 거기 몇 사람이나 살겠어요. 그냥 이제 거기까지 다 네. 자기 아무도 없는데 자기 거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그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뭐 안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한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고 이 뭐 텔레그램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네네. 암호 기능이 뛰어난 메신저를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코인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얘네들이 왜냐면 그런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고 무한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그렇고 그게 이제 인도 애들이 옛날에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나 영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은 없었는데 그 개념에 있는 것들이 그 자연환경과 문화와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이 수학에 뛰어난 부분이 나중에 진짜 힘이 세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하지만 우리 세대일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인구가 네.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시대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런던, 지금은 뉴욕. 네. 거기에 인종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다양합니다. 강대국이 그걸 수용하고 있을 때는 네. 왜냐하면 뭐 다 여유 있으니까 곳간에서 인심 나니까 와서 네. 놀아라 니들 이게 네. 되는데 네. 자기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하면 이제 제한을 걸고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돼요. 지금 유럽이 되게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왜냐면 힘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정권에서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네네. 보다가 지금 다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1등은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이해도의 뎁스는 있는데 개방성이 이렇게 큰 민족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잘 여기서 또 모르겠어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그쵸, 부분이 소프트 있네요. 파워에 알겠습니다. 네, 벌써 10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중세. 네네. 그래서 네, 그럼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연사님과 끝나고 좋은 질문 선정해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